서울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일부 지역과 여의도 등 서울 27개 동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거란 전망과 함께 또 다른 투기 과열 지역이 생길 거라는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기무사와는 따로 자체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군 수사단이 이 문건을 입수하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는데 전익수 당시 수사단장은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 참사 원인과 구조, 수색 지연, 수사 외압 등 관련 의혹을 모두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수사를 촉구하는 대상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들어있어 정치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은 다음 달부터 서울 도심을 다닐 수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대기오염 방지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교육부가 내일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수시, 정시 비율 조정과 자사고, 특목고 일괄 폐지 논란이 얽히면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군 상시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교원 수는 더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집값 급등의 근원지인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의 27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들 지역의 올해 3.3제곱미터 기준 평균 분양가는 4,900만 원인데 상한제가 적용되면 10% 정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소식 김현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정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은 투기 과열지구이면서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이상 급등하면서 이 기준을 훌쩍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투기 자본이 유입돼 주변 지역까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본 겁니다. 검토 대상 가운데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과 영등포구 한 곳을 포함해 서울 지역 8개 구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애초 예상됐던 과천, 분당 등 서울 이외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 부산 수영구 등 3곳과 경기 고양과 남양주 대부분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남 4구를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올해 3.3제곱미터 기준 평균 분양가는 4,900여만 원 수준. 정부는 본격적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보다 10%가량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고분양가 관리 가격하고 그 상한제 가격이 어떻다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그 계략적으로 한 5%에서 10% 포인트 정도 낮을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정부 합동으로 진행 중인 편법 증여 등 수상한 부동산 거래 1,500여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번 달 안에 발표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선 특히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걸로 기대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 우려도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뜩이나 썰렁하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모르겠네. 오늘 문 닫고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담당 나와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1, 2층이 오르는 게 아니고 몇 억씩 오르는데 이거 누가 이거 해결할까요?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택지비와 건축비, 여기에 정부가 정한 적정 이윤 이하로만 일반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이윤이 제한되면서 수요가 줄고 집값 상승세도 주춤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실거주를 원하는 무주택 청약자들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초기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막아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당장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세가 나타나겠지만 시중에 부동자금이 워낙 많고 공급이 또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세가 나타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을 옥죄던 9.13 대책에 이어 또다시 등장한 극약 처방에 시장 반응은 이처럼 엇갈리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이냐 공급 부족이냐를 두고 나뉘는 의견 속에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재건축 단지 94곳에 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서울 시내 전체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는 332곳, 30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상한제 대상이 된 곳은 126곳에 8만 4천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이 단지들은 정비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져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과천이나 동작구, 흑석동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와는 별도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찬찬히 따져보면 문건 작성자조차도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의 작성 과정과 경위가 과거 합동수사단의 조사에서도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난 2016년 10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6쪽 분량의 문건입니다. 희망계획이라는 이름의 문건엔 북한에서 발생하는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한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 작성자조차도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남한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아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북한을 한반도 영토 내로 판단하면 계엄 선포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문건이 작성될 무렵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 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에는 또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지정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나중에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고 희망계획과 관련한 일체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군인권센터는 또 지난해 계엄령 문건을 수사했던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 청와대 문건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전익수는 이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버렸다. 하지만 전 수사단장은 특별수사단에서 법무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다며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했을 뿐이라며 부실 수사 의혹도 일축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 전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의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수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세월호 유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가라앉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모두 304명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참사와 관련해 풀리지 않았거나 새로 제기된 의혹들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수사단을 이끕니다. 특별수사와 대형 인명사고 수사 경험을 갖춘 부장검사급 수사팀장 2명과 평검사 대여섯 명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안에 구성을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수사에 나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특별수사단 지시로 대검 반부패 강력부를 통해 지휘하게 됩니다. 대검이 별도 수사단을 꾸려 세월호 참사 의혹을 수사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5년 전에는 사고 책임 규명은 목포지청, 청해진 해운 비리 의혹은 인천지검이 별도로 수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요청하는 거고 2014년도에 제대로 못했던 수사를 제대로 좀 해달라는 요구고요.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으로 하는 신용만 내고 끝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좀 있어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범죄 혐의 의심 사례가 나오면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수사단 설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5년 전에 발생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가족 측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대상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이 포함될 만큼 정치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부터 구조, 수색 과정의 문제점, 정부 대응 적정성과 수사 외압 의혹 등 전 과정을 세밀하게 재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이 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활동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이어받았습니다. 지난달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참사 당일 구조 수색과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응급헬기에 태우지 못해 구하지 못했고 해경 간부들이 헬기를 이용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이죠. 6시 35분에 해경의 또 B517기가 내립니다. 삼천구함에 내려서 약 20분 정도 지나서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떠납니다. 지난 4월 세월호 내부 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자료를 확보해 고발한 사건 역시 특별수사단이 넘겨받게 됩니다.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가 추가 고소고발을 예고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의 수사 여부도 특수단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무슨 일이 있었고 잘못 조치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는 서울 도심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2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서울 사대문 방향으로 넘어오는 터널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시범 가동 중인 교통 시스템입니다.
운행 제한 지역은 녹색 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사대문 안쪽.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까지 365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적용됩니다. 미세먼지가 거의 재난 수준에 이르렀는데 폐차 직전에 이제 노후 경유 차량을 진입 제한함으로써 그 공기 오염을 좀 막고 미세먼지를 좀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가장 크고요. 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는 자동차는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치를 최종 공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25만 원입니다. 지난 7월부터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 대상 차량이 녹색 교통지역에 하루 평균 2,500여 대가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단속 전까지 안내문 발송, 외부 광고 등을 통해 운행 제한 조치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에도 시범 운영 기간 녹색 교통지역에 진입한 단속 대상 차량 정보를 통보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대기오염 방지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4개의 권역으로 나눠 사업장들이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을 억제하고 경유차와 대형 공사장도 규제합니다. 이어서 류재복 기자입니다. 대기관리 권역은 초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을 묶어서 4곳으로 나눴습니다. 지난 2005년 지정된 수도권에 충청도와 전라북도가 포함된 중부권,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으로 이루어진 남부권, 그리고 경상도 중심의 동남권 등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초미세먼지 생성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량으로 봤을 때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기관리 권역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690여 곳에는 총량관리제가 도입됩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마다 허용하는 배출량을 주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게 되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오염물질 배출량을 40%까지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에서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도 강화됩니다. 4대 권역 안에 5등급 경유차는 종합검사에서 허용 기준을 어기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붙이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100억 원이 넘는 큰 공사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지게차 등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밖에 가정용 보일러는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쓸 수 있는데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내일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수시 정시 비율 조정과 자사고와 특목고 일괄 폐지 논란이 얽히면서 교육계 갈등이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시한 기재금지 위반이 300여 건이었습니다. 표절로 추정되는 자기소개서도 200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학종평가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합격률과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고교 서열화 현상은 뚜렷했습니다. 대학별 내신 등급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곧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괄 폐지가 핵심입니다. 또 다음 주 수능 시험이 끝나면 이달 내 대입제도 개편안도 공개합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이 말한 정시 비중 확대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양쪽 모두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정교조와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괄 폐지에 동조하는 분위기지만 정시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수능 정시 확대가 의미하는 바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전으로 퇴행하는 동시에 교육 붕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반교육적이며 공교육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 자사고는 물론 외고 등 특목고 학부모들도 폐지 정책에 반발해 앞으로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당사자인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왜곡된 정보가 언론을 장악하여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모 찬스 논란으로 촉발된 대입제도 개편은 당초 학종의 비교과 영역만 손질하는 수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자사고, 특목고 일괄 폐지에 이어 정시 비중 확대에까지 손을 대면서 교육계가 갈등과 혼란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에 대비해 오는 2022년까지 군 상시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학령 인구도 급감하면서 초중고 교사의 감축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국가로 연간 출생아 수도 30만 명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령 인구와 병역 자원 급감에 대응해 상시 군 병력을 줄이고 교원 수는 더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병역 의무자는 내년 33만 3천 명에서 2022년에는 25만 7천 명으로 줄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 명 이하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58만 명 수준인 군 상시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규모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병력 공백을 드론봇과 정찰위성, 무인 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력 구조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간부 여군 비중이 2022년까지 8.8%로 확대되고 부사 간 임용 연령이 상향 조정됩니다. 군 인력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하여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 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 조정하겠습니다. 예상보다 학령 인구가 더 줄면서 오는 2025년부터 초중고교 교사의 감축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학령 인구 급감과 기초학력 보장, 고교 학점제 등을 고려한 새로운 중장기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 양성 규모도 2022학년도부터는 일반대, 2023학년도부터는 전문대 정원에 각각 반영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리더십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 대통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통합만 된다면 한국당 간판도 내릴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통합 대상 정당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물갈이론이 제기되면서 한국당이 시끌벅적한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보수 통합에서 총선 승리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수 통합 빅텐트를 치고 누구든 가리지 않고 보수 세력 전체를 통합하는 논의기구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자유파의 모든 뜻있는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 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통합 정치 세력의 가치와 노선, 통합의 방식과 일정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합칠 수 있는 보수 진영의 스펙트럼을 총망라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미 러브콜을 보내온 바르미르당 유승민계 의원은 물론 태극기 부대를 등에 업은 우리공화당과도 얼마든지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기구의 대표직 욕심은 전혀 없고 필요하다면 한국당 간판도 내릴 수 있다면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간판을 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대통합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희는 폭넓게 뜻을 같이 모아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황 대표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둘러싼 의견 대립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유승민 의원은 탄핵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일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논평을 내고 탄핵을 묻어버리며 하는 통합 논의는 불의한 자들의 야합이라고 꼬집으며 맞섰습니다. 때문에 황 대표가 꼬인 실타래를 풀 구체적인 구상 없이 단순히 제안만 던진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등에서 드러난 리더십 부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당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선거기획단에서 물갈이폭을 결정하는 공천 룰을 마련하겠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놨습니다. YTN 이승모입니다. 사실상 총선 전국이 시작되면서 한국당 초재선 의원이 잇따라서 당내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의도라기보단 친박계가 공천권 확보를 위해 쟁탈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중진 용태론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최고위와의 정례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사선의 유기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본인 역시 중진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이례적이지만 사실 유 의원은 대표적 친박계 의원으로 총선 공천이 사실상 보장되는 차기 원내대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앞서 영남권과 서울 강남 상구의 3선 이상이라는 구체적 쇄신 조건을 내걸었던 재선 김태흠 의원도 친박계입니다.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태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재선 의원들이 당내 변화가 필요하다며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기로 한 것 역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겉으로는 초재선과 중진 의원들의 싸움으로 비치지만 속내는 친박계 의원들의 주도권 쟁탈전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친박계의 영남 지역 의원 비중이 높은 만큼 가만히 앉아 혁신 대상으로 몰리기보다 공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벌써 기싸움에 밀려 졸지에 물갈이 대상으로 꼽혀버린 비박계 중진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 사선인 김정훈 의원은 현역들이 자리를 비워주는 문제에 대해 누가 나가라 마라 할 문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일 SNS를 통해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도 황 대표와 친박계 의원들을 이니셜까지 제시하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친박계가 횡포를 부려 당을 망치고 있고 황 대표 등 현 지도부는 이를 제압할 힘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가운데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쇄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신경전은 내년 총선 전까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정감사를 받는 도중 버럭 화를 냈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 예결위에 출석하러 왔다가 야당의 반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예결위 회의도 결국 열리지 못하고 연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발목 잡기 그만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제의 청와대 국정감사로부터 닷새째. 국회 예결위 출석차 국회를 찾은 강기정 정무수석은 그러나 노영민 비서실장을 찾는 야당의 냉대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의 질의 도중 거칠게 항의한 것은 100번 잘못했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국감 질의 방식에는 답답함을 느꼈다고 재차 토로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불러서서 질의해놓고 안 듣거나 7분 질의해놓고 답변하라 해놓고 답변 기회도 안 주거나 또 답변을 했는데 어거지다 이런다거나. 비경제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려던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는 하루 두 차례나 연기된 끝에 파행되고 이틀 뒤로 미뤄졌습니다.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저는 강기정 수석이 더 이상 국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와대발 돌발 변수에 말을 아끼던 여당도 이제는 명백히 야당의 발목 잡기라는 입장입니다.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정쟁 국회의 모습을 끝없이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되찾을 것인지. 청와대 역시 강수석에 대한 야당의 해임 요구에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사과하는 모양새로 교착 국면이 풀리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패스트트랙부터 민생법안, 예산 정국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실타래는 쌓여 있는데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하겠다며 만든 이른바 국민청원 제도가 시행 2년을 넘겼습니다. 특히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가 많았는데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에 183만 명이 동의한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해산 요구도 3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개혁안의 신속 처리안 건, 패스트트랙 지정이 추진되던 지난 봄, 여야는 고성에 막말도 모자라 몸싸움까지 벌이며 동물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그 무렵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은 183만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도 33만여 명이 참여하며 진영 간 세대결로 번지면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접속자 수는 1,4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민청원 방식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엄벌 촉구 청원에도 119만 명이 참여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 청원에는 75만 명, 고 장자연 씨 관련 사건 재수사에는 73만 명이 청원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국민청원은 모두 68만 9천여 건. 이 가운데 124건이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만 18세부터 40대 중반까지는 인권과 성평등, 교육 분야에 관심을 보였고 45세 이상은 정치 개혁과 언론에 관심이 컸습니다. 국민들의 청원은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져 특히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친구의 사연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뜻을 제도에 반영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정치 진영 간 극한 대결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편파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편파적으로 운영한 적 없습니다. 청와대는 무분별한 청원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동의제 도입에 따라 삭제 처리되는 청원은 월 평균 7천여 건에서 30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러분, 팽아. 이런 인사말을 건네는 펭귄 캐릭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대세라는 EBS 캐릭터 펭수가 오늘 외교부를 찾았습니다.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방문을 한 건데요. 마침 청사 앞을 지나가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펭수가 이렇게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펭수는 뿡뿡이와 뽀로로의 뒤를 이어 EBS에서 내놓은 캐릭터입니다. 남극에서 헤엄쳐 한국에 온 키가 2m를 훌쩍 넘는 커다란 펭귄인데요. 이 펭수의 꿈은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는 건데 유튜브 채널 개설 7개월 만에 벌써 구독자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펭수의 인기 비결은 모범적이고 착하기만 한 기존의 아동 캐릭터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10살이지만 솔직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거침없는 언행을 보여주는데요.
원래 아이들을 겨냥한 캐릭터였지만 어른들에게 더 큰 공감과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위로의 한마디를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나겠냐면서 사랑한다는 말로 응원하겠다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또 EBS 사장의 이름을 부르는 패기를 보여주면서 직장인들에게는 속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주기도 합니다. 구독자 10,000명에게 선물 주기. 10,000명한테요? 네. 누구 돈? 김병중. 뺑소는 생각이 없어요. 네. 펭수의 팬들은 펭수 정체가 뭔지, 또 인형탈 안에는 누가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펭수는 펭수라며 그대로의 모습을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는데요.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모습으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펭수. 아이는 물론 어른에게도 힐링을 선사하는 펭수 열풍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일 정상의 이른바 11분 환담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방한 중인 미 고위 관리는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2주 정도 앞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줄지어 예방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이 산적한 시기,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발언이 테이블을 오갔습니다. 특히 세 번째 방안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강 장관에 이어 조세영 1차관을 예방하고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화가 한일 관계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Very encouraged while we were there to note that President Moon and Prime Minister Abe had the opportunity to talk, and that's an encouraging sign as we watch the relationship improve.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도 만나며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 주춧돌 등으로 거듭 표현하며 강조했습니다. 지소미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맹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부드러운 압박인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입장도 변함 없다는 점을 김 차장이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검찰이 어제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역 장성인 법원장이 군납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군 검찰과 함께 국방부 청사에 있는 고등군사법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동호 준장이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경남에 있는 한 식품 가공업체도 같은 날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해당 업체는 대형 할인점은 물론 2007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도 어묵 등을 납품해온 경남 지역 중견기업입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정모 씨가 이 준장에게 수년간 1억 원 안팎의 현금과 향응 등을 제공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준장과 정 씨를 금품 수수와 금품 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로 보고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군에도 납품했던 만큼 이 준장이 금품을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준장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소명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업체 대표 정 씨는 금품 제공 여부를 묻는 YTN과의 통화에서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 받기가 좀 곤란해서요. 조사 장애해서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준장과 정 씨 등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은 31개 보통군사법원의 항소심을 맡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으로 이 기관의 수장인 이준장은 군 법무병과에 2명밖에 없는 장성 가운데 1명입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자 국방부는 이준장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사고 해역에서 3번째로 수습된 시신은 손가락을 다친 선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헬기 이륙 영상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제공하지 않은 KBS 양승동 사장은 사과하려고 실종자 가족들을 찾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되돌아갔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다급하게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사고 엿새 만에 발견된 실종자 시신을 태운 구급차입니다. 3번째로 수습된 시신은 손가락을 다친 선원 50살 윤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DNA 분석으로 신원이 확인된 윤 씨는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안치됐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된 실종자는 지금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윤 선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대기소가 차려진 대구 강서소방서. 양승동 KBS 사장이 들어서면서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사장과 영상을 찍은 직원, 보도한 기자 등 3명이 와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직원과 기자가 오지 않아 사장을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거부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KBS는 충정 없이 성의 없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또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거센 반발에 양 사장은 가족들 앞에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유족들한테 굉장히 어떤 아픔,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수리를 마친 해군 광양함이 투입돼 나머지 실종자 수색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해경, 해군, 소방청은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사고 수습과 함께 실종자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면책특권이 있다는 주장에 체포했던 사람을 풀어줬던 경찰이 이번에는 아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행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기내 성추행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환승을 위해 인천에 내린 도르지 소장을 체포한 겁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 측이 해외 일정을 이유로 출국하면서 다시 조사받을 것을 약속했지만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첫 체포 당시 면책특권을 내세우자 확인도 하지 않고 풀어줬던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르지 소장을 체포한 경찰은 대사관 관계자, 변호인과 함께 이곳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차 조사 당시 공항 환승구역에서 조사했던 것과도 달라진 겁니다. 도르지 소장은 1차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승무원들이 자신을 오해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몽골 헌법재판소도 1차 조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용의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몽골인이 저지른 일이라는 겁니다. 도르지 소장 측은 이번 수사에 대해 외교 문제로 삼겠다는 입장도 내세우고 있어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어느덧 수능일이 다가왔네요. 수험생들은 긴장과 불안 속에 시험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현직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노래 선물을 보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래도 19은 누구든 일어섭니다. 시험 준비에 지친 19살 제자를 위해 현직 선생님이 곡을 쓰고 가사를 붙였습니다. 평소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생각하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고3 담임을 하면서는 그 수험 생활에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꼭 노래를 한 곡 만들어주고 싶었고 수능 자체보다도 그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 또는 뭐 수시로 대학 가는 학생들 모두에게 좀 응원을 주고 싶었고요. 노래뿐 아니라 연주와 뮤직비디오 제작까지 여러 선생님이 직접 나눠 맡았습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에 선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이 됐으면 하는 게 선생님들의 바람입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길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합격이야. 너는 머지않아 꽃이 될 테니까. 너는 꽃이니까. 큰 시험을 앞둔 19 제자에게 보내는 노래의 제목은 그래서 꽃입니다. 아이들이 꼭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그 아름다운 꽃으로 뭔가의 그 완성돼가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꽃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선생님들이 만든 수능 응원곡은 음원 제공 사이트나 강원교육청 블로그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떨지 마.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긴장하지 말고 늘 하던 대로 화이팅! YTN 지환입니다. 홍콩에서 시위 대학생이 의식 불명에 빠지면서 전국이 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홍콩에 대한 통제권 강화에 나선 중국 중앙정부의 방침에도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입니다. 홍콩 시위대가 도심 정관호의 주거 지역에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경찰의 최루탄을 피하려던 대학생이 아래로 떨어져 의식불명에 빠진 곳입니다. Then the fire services officer were told that someone had fallen from height and approached the injured person to render first aid.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추락한 대학생을 후송하러 온 구급대원을 막았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캐리람 행정장관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我喺呢度對佢同埋其他受傷嘅人士咧係表示深切嘅慰問。 반대로 친중파 입법회 의원이 청년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피습당한 의원은 위안락역 백색 테러를 지지해 시위대의 지탄을 받던 주니어스 호 의원입니다. 구의원 선거에 연기 또는 취소설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정 중국 부총리가 캐리람 행정장관을 베이징으로 불렀습니다. 止暴制乱、恢复秩序仍然是香港当前最重要的任务，也是香港行政、立法、司法机关的共同责任。 중국 정부는 곧 홍콩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위 참가 대학생이 의식불명에 빠지고 친중파 의원이 습격을 당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강도 대응 방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네. 지금 이번에 검사장들 같은 경우는 검사장 전용차 없앴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폐지.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오히려 그 차관급 외우받는 고등법원 그 전용 차량 예산으로 20억에서 30억으로 10억 원 증액 신청하셨네요. 예. 너무 이거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전용차 없애는 것까지 대법원 규칙을 바꾸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검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법관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할 것인가, 법관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회적인 예우는 이미 그만큼 고등법원 부장판사님들의 차관급 예우,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예우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는 법원 개혁의 관점에서 좀 저는 검사장들은 어쨌든 전용차를 없애는 그런 개혁안을 냈는데 검찰에서 검사장에 대해서 전용 차량 제도를 폐지했다고 해서 법관의 경우도 바로 그렇게 같은 아니 저는 오히려 효율성의 측면과 국가 예산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검사장의 차보다 부장판사의 차를 없애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 차량 운행을 거의 출퇴근 차량으로밖에 쓰지를 않죠. 재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가 중에는 사용을 하지 않죠.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같은 게 서초동 근처에 거의 대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30분도 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기간 운전하고 그냥 차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운전기사 직종 중에 가장 편한 직종이 고등 부장판사 운전기사라고 합니다. 딱 근무 시간이 채 1시간 정도밖에 사실은 더 활용도가 없잖아요. 실제로요. 출퇴근용 외에는 실제로 의전을 위한 예산이지 실제로는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또 지금 이거 검토할 의사 없습니까? 네,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공동 사용이라든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운전 기사들에 대해서도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 노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과 시간 중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보수 대통합을 위한 통합협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진정한 의제가 있다면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계기로 통합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유우파의 모든 뜻 있는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통합 정치 세력의 가치와 노선, 통합의 방식과 일정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타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이랄까 이런 것들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무선센터 소장은 순천교육 때 한번 교육을 받아야. 가산점에 관해서 저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핵심은 보수 대통합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최근에 리더십 타격 또 쇄신론이 분출이 되면서 일종의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승부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네. 오늘 예정이 없던 했기 때문에 최근 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처가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상황 얘기하면 두 개를 들 수 있겠죠. 하나는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인재 영입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컸던 문제. 네. 그리고 또 총선 대비해 첫 번째 시작했던 총선 기획단 구성에서 발표했는데 별로 상황이 좋지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혁신과 통합 둘 다 어느 것도 진전된 게 없다라고 당에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비판과 반론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금 통합을 던졌습니다. 네. 오늘의 메시지는 뭐 크게 구체적으로 통합의 전략이 한 걸음 나아갔다 정도는 아니고요. 네. 통합을 하겠다. 네. 첫 번째는 그걸 표시를 했고, 그리고 적어도 당명을 버리고 제3의 새로운 정당으로까지 출발할 수 있겠다. 이른바 제3지대 얘기겠죠. 네네. 거기다가 늘 한국당의 통합과 혁신의 문제가 나오면 쟁점이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 가지고는 누구나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네.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가자. 이 문제는 이제 근래에 유승민 의원도 같이 상당히 접근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했다가 이 부분은 역사에 맡기자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통합의 방향은 일단
제시했다는 데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등의 행보와 조금 접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좀 진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좀 진전된 제안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내용상으로는 진전된 게 없는데 일단 선언한 정도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세력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가장 직접적인 상대가 되는 유승민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옮겨갔던 보수 진영과의 또 통합 가능성을 남겨뒀던 그 정도 좀 여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중에 또 끝나고서 이제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보수 대통합이 되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도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파의 모든 뜻 있는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 협의 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통합 정치 세력의 가치와 노선, 통합의 방식과 일정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간판을 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대통합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희는 폭넓게 뜻을 같이 모아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원론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할 수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모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노출이 됐는데요. 제일 큰 거는 국민 공감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였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인재영입 문제도 많은 부분 속에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 기획단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통합을 한다는 거는 정말 국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는 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전술은 있지만 전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거는 향후의 통합과 혁신과 연재 이런 것을 큰 틀 속에서 또 이거를 어떤 시점에서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선거가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승부스러운 걸 넘어서서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월하고 12월 한 2달 사이에 보수 통합 논의가 진전을 해서 만약에 진전이 안 되면 그건 뭐 거의 보수 통합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요. 그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번에 결국은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빅텐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이제 충돌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빅텐트 속에서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많은 유승민 의원들이 중심으로 한 변혁이라고 하는 모임에 있어서의 의원들과 과연 우리 공화당도 다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으로 쓰고 그리고 결국 읽는 것은 그 안에서 여러 세력, 이질적 세력들이 모인다는 게 과연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뭐 보수 대통합이라는 용어는 좋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정교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름대로 시도를 해야 될 것인데 분명한 거는 이것이죠. 정말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대원칙은 뭐냐면 자유한국당 중심과 황교안 대표 중심의 보수 대통합이 가서는 통합이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공감대를 과연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다른 우파 세력들도 합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주도는 자유한국당이 하겠지만은 제일 파트너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될 테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우리 공화당 또는 다른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다 한 곳으로 모으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유승민 의원이나 우리 공화당 쪽이나 이 탄핵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한 곳에 이렇게 모일 수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우리 공화당은 당장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문제가 늘 걸려 있어 제가 지난주도 그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탄핵 문제를 근원을 해결하고 가자라고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통합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역시 유승민 의원이나 오늘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역시 통합은 어느 누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해가지고 뭔가 현재 새로운 혁신의 태도를 보이면서 가는 쪽으로 해야지 여기에 대한 문책과 책임을 따져서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당장
탄핵 오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탄핵 오적 얘기하면 지금 당의 중진 의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저거는 일단은 우리 공화당을 제외한 나머지 쪽을 그나마 흡수할 수 있을지 이 정도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바른미래당 전부가 아니라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구새누리당 계열과 네. 근데 밖에서 지금 박형준 전 의원 등이 또 이제 네. 개혁보수 쪽에 뭔가 만들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뭐 네네. 그쪽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 같고 네. 하는 쪽이 있는데 또 그 외에 나머지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홍석현 회장이라든가 또 네. 다른 뭐 과거에 김종인 의원이라든가 여러 분의 움직임이 지금 언론에 포착되고 있는 게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쪽의 움직임이 과연 보수 쪽과 관련이 될지 아니면 지금 그 대한신당이라든가 네. 민주평화당 이쪽 관련될 자이기 때문에 네. 그쪽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봐야겠고요. 일단은 오늘 황교안 그 대표의 움직임은 바른미래당에서의 지금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모임, 나머지 개혁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박형준 전 의원 등의 모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네. 조금 전에 제가 그 당장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했다고 했었는데 네. 두 가지 부작용을 의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찬주 대장 등의 이제 영입에 따른 부작용에다가 네. 총선 기획단 했는데 네. 당장 이제 통합을 추진하면은 총선 기획단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총선 기획단 대신 혁신과 통합 추진이든 따로 구성해야 될 겁니다. 그게 힘을 네. 받고요. 네. 총선 기획하려면 당이 최소한 앞으로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고 기반성을 추진하는 것인데 네. 그 점에서 본다면 이제 당장 벌써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총선 기획단은 한국당은 다시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네,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촉박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안 맞게 되면은 뭐 우리 공화당이나 어떤 특정 세력과는 통합을 안 할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가 될까요? 일단은 제가 정교한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결단 내야죠? 쉽게 표현해서 지금 얘기는 우리 공화당과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해야죠. 그래서 과거 탄핵과 관련된 걸 넘어서서 네.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 당을 포함해서 친박 인부 인사가 나가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네. 예를 들어서 좀 개혁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네. 뭐 박형준 의원이 바깥에서는 자유와 공화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 네. 더 나가서 좀 정의화 전 의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조금 전에 그 우리 김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석현 예. 회장이 중심으로 하는 그 세력과 네. 지금 또 하나 빠져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유승민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모인다고 한다면 네. 제3지대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렇죠. 오히려 그 제3지대 공간은 누구한테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냐면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전 의원한테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나름대로 단순한 보수 대통합이 아니라 네. 중도 보수 통합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한다면 네. 우리 공화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유승민, 안철수, 황교안 네. 포함해서 네. 다른 외부의 인사들이 하나 전체 모이는 걸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다 같이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저는 그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결기를 가지고 하지 못하면 네. 보수 통합이란 말은 더 이상 저는 허용된다고 보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념적인 것이 완전히 다른데 네.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는 뭐 우리 공화당에서는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참여와 나름대로 성찰 없이 무슨 혁신을 하고 어떻게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나요? 그래서 네. 같이 갈 수 없다면 네.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그러한 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네. 지금 어떤 경우에는 곧 결심을 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게 밖에 있는 우리 공화당과의 관계만 정리하는 거라면은 비교적 황교안 대표가 쉽게 정리할 수 그렇죠. 있을 것인데 네. 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또 걸고 맞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비할 네. 것인가. 그래서 네. 제3해법으로 이제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을 고려했는지 오늘 완전한 통합 외에 연대란 용어도 동시에 썼어요. 네. 네. 그러니 가급적이면 하나의 당으로 통합하되
나머지는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연대까지 남겨두고 있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 현실적으로는 김영준 교수 얘기처럼 우리 공화당과의 공식적인 통합은 좀 어려워 보이리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정 급했을 때는 후보 단일화 방식을 빌리든 연대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그 정체성의 기준을 2개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우파를 얘기했단 말이죠. 자유우파는 뭐 기존의 보수 집단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우파와 반문 또는 비문 세력이 집결하는 걸 중심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역시 크게는 이제 우리 공화당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갈려 있어서 완전한 통합은 다 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앞서 꺼냈던 비교적 좀 유연성을 갖거나 개혁 교수라고 포방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통합의 가능성을 그나마 타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선택입니다. 이번 내년도 총선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영남이 아닙니다. 영남 전부 다 해가지고 TK 25석이고 그리고 PK 40석이에요. 65석입니다. 수도권은 122석인데요. 저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안고 가서 TK 25석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과 같이 갈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수도권을 참패를 아주 예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로 가지 말고 정말 수도권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전략을 펴야지만이 통합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뭐 보수의 가치라고 해서 반문, 비문을 다 모아가지고 가겠다? 그거는 전략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지도 궁금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고 통합 논의가 했을 때 탄핵 문제를 예를 들어서 친박계가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밖에 있는 우리 공화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한 세력이 주도하다고 보면은 만약 황교안 대표한테 힘이 실린다면은 그냥 황교안 대표가 탄핵을 넘어서 가자고 했는데 오히려 탄핵 문제를 걸고 나머지는 사람은 구세력으로 오히려 교체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서 얼마나 황교안 대표가 국민이 공감하는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 정당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통합협의기구가 출발한다면은 같은 틀 속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뭐 탄핵 이 문제가 쟁점이 된다면은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좀 못할 겁니다. 근데 지금 김태흠 의원이 이제 친박계 재선이죠. 김태흠 의원이 3선 이상 뭐 영남권의 그 공천권을 당에 반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친박계가 그 공천권 쟁탈전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태흠 의원이 재선 의원인데요. 본인이 얘기하는 뭐 삼선 중진 용태론을 얘기했잖아요. 삼선 중진 용태론보다 친박 퇴진론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그 자유한국당이 변한다고 한다면 말이죠. 2000년도 총선을 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당시 이해창 총재가요. 김윤환, 이기택, 신상우 그 진짜 정치 거물들을 영남에 있는 사람들 쳐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쳐내면서 영입한 사람들이 바로 원희룡, 오세훈, 김용춘 새로운 인물로 영입을 한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죠? TK가 결국 누구 손을 들어줬냐면 이해창 총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영남이 65석이었는데요. 당시 한나라당한테 64석을 몰아줬습니다. 단 한 석도 민국당이 얻지를 못했고 그리고 비례대표가 배분을 하는 정당의 득표, 지역구 득표는 3.9%에 불과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가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려고 한다면 개혁적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친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슨 놈의 개혁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비현실적인 것이 가장 개혁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만약에 결기가 없으면요. 저는 통합 논의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친박 내부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보니까는요.
나중에 맨 나중에 김태흠 의원이 이른바 진박에 속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박근혜 정부 상당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친박 그룹에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 야당들의 비판에 대해서 강하게 맞섰던 대표적인 충청권 의원들, 김태흠 의원, 이장우 의원 몇 네, 기억이 날 있죠. 겁니다. 네. 예, 춘천에 또 김진태 의원까지 네.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총선 국면에서 이른바 진박 논쟁이 있을 때도 속했다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네. 왜 제 이야기를 꺼내느냐? 오늘 그 김태흠 의원의 어제 했던 얘기에 대해서 가장 반발이 컸던 의원들도 또 친박 의원들이란 말이죠. 유기준 의원 등이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이 반박이 단지 친박 그런 틀이 아니라 지금 이제 김태흠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역시 이제 중진 뭐 교체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네. 친박 세력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무슨 쇄신에 주도한다거나 오히려 선제적으로 뭐 한다거나 네.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김태흠 의원이 3선 이상 뭐 영남권 또 서울 강남에 중진 의원들은 뭐 용퇴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공천을 보장해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한 16명 정도 그렇습니다. 되더라고요. 근데 16명인데 사실상 친박은 뭐 거의 없다 봐도 무방을 하죠. 그리고 뭐 유기전 의원 말씀을 하셨지만 4선인데 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원내대표에 나가서 만약에 되면 원내대표는 공천이 보장이 되니까 뭐 유기전 의원도 또 좀 예외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친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친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기도 그게 합니다. 바로 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의 네. 마지막 승부수인 거죠. 그게 승부수인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해서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다 안고 간다라는 거는 황교안 대표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정말 하지 못하는 걸 해야지만이 그 사람한테 관심도 갖고 지지를 갖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김태호 의원이 네.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네. 자기 불출마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나가진 않지만 정말 당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렇게 중진 3선 의원을 용퇴. 자기는 불출마 선언하지 않으면서 무슨 뭐 3선 의원, 무슨 뭐 중진 의원들 가장 친박적 행동을 보였던 사람인데 오늘날 보수가 괴멸을 하는데 친박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전혀 반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뭐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고 그 하는 이유가 선거 승리를 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지난 탄핵 과정 속에서 책임 있는 친박 인사 5명 정도는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해야지 이게 맞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수도권 뭐 중진 용퇴 얘기를 하니까 저는 진정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당 내부에서 인적 혁신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굉장히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네. 아마 총선 기획단이 지금 가동되기는 어려운데 총선 기획단이 가동된다거나 다른 당의 혁신을 위한 기구가 가동된다면은 네. 당 내부에서 인적 교체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충분히 네. 논의가 될 겁니다. 네. 이미 민주당은 이제 뭐 신진과 기존의 여러 가지 20% 기준 등을 내세우고 평가 하위 20% 내세웠는데 네. 과연 이제 그 한국당에서의 쇄신을 위한 인적 청산의 기준은 뭘로 할 것인지 네. 지금 오늘 얘기한 김태흠 의원이 얘기했던 3선 이상이라든가 강남 3구에다 영남권 이것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네. 다른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마 치열한 논쟁이 될 겁니다. 그러나 네. 이 역시 더 큰 틀인 통합의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다면은 네. 논의도 또 다른 차로 넘어가겠죠. 저 이제 통합이 되면 황교안 대표의 위치는 어떻게, 거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충선에는 출마를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녹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합을 위해서는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합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국민들의 뜻에 맞는 자유민주 세력의 통합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목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희생이랄까 이런 것들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 될지 안 될지, 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지 아직은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 황교안 대표의 거취 문제는 좀 나중 얘기로 하고 일단 총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총선에 출마를 하겠죠? 아마 제가 이해한 거로는 이제 황 대표가 네.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우파 빅텐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빅텐트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차기 유력 대권 후보들이 n분의 1 방식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합의한 사람을 공천심사위원장을 내정을 하고 그 공천심사위원장이 상황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는 종로 나가라.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어디 나가라. 이렇게 한다면 이른바 험지 출마론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지금 의원이 그 정도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간판만 가꾸고 뭐 탄핵은 뭐 심판은 나중에 하자. 이런 식의 거 가지고는 저는 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공천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 크죠. 새로운 공천심사위원장이 상황에 따라서는 뭐 얼마든지 칼을 들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2016년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아주 강력한 친노였었던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해찬 의원을 결국 공천 배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힘을 실어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통합에 나름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감을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은 영광로에 녹이듯이 완전히 통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추진 과정에서는 세력별 또 기반별로 어떻게 구성하느냐 지분을 나누냐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 공천이 결정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야권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로 황교안 대표가 1위를 가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의 개인 역량이라기보다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지지를 토받을 하고 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YSTJ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곧 정당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어디로 움직이면 사람들이 세력이 따라줬는데 그 점에서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고 본인이 제1야당을 업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통합 정당에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이상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대표 자리쯤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은 또 그렇다고 또 정치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외부 인재 영입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공감 능력도 아직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도 이후에 황 대표의 진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은 거기에 조금 이견을 제시를 하면은 황교안 대표가 꼭 당의 간판이라서 지지가 높았었던 건 아니에요. 당의 간판을 받지 않았을 때도 대권 후보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졌고요. 현재 같은 상태에서 당의 간판을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과연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었던 그러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그나마 대권 후보 경선에서 갈 수 있는 것 저는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과연 끌어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황교안 대표의 미래와 관련되는 것이지 저는 당은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공감하는 걸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은 뭐 괜찮죠. 아직까지는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분명히 밖에 있을 때 황교안 대표가 더 지지가 높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높다는 것은 한국당 내부에 워낙 탄핵 이후에 괴멸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전에 대선 후보에 있었던 홍준표 대표 정도가 조금 있다가 그나마 눈을 돌려보는 게 밖에 있던 황교안 대표였고요. 이후에는 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의 등을 업고 현재 제1야당의 야당권의 제1위를 달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과거에도 높긴 했었지만 현재 1위는 황교안 개인기라기보다는 상당 부분은 제1야당의 대표성을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광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뭐 자기 당 얘기는 아닌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총선 때 어떤 포지셔닝 할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김태흠 의원이 주장한 것 중에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솔선수범을 하라. 이것이 무슨 뭐 비례로 국회 입성하는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던데. 황교안 대표의 목표는 차기 대권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을 있겠지만은 저는 비례대표로 간다. 이렇게 지역구 출마는 위험해서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험지로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은
보정은 없고 그리고 목표가 대권이기 때문에 전체 선거를 아울러야 된다 하는 명분으로 비례대표로 나갈 겁니다. 근데 뭐 정치라는 게 순간순간 확 변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승부수를 던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는 좀 힘든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원외보다는 일단 원내에 들어오고 자기 세력을 키워야 된다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지역구 험지로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통해서 전체적인 선거판을 조정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뭐 고전적인 문법이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박지원이 얘기하는 거죠. 뭐 비례대표 그런 비슷한 경우가 96년도 2월 달에 당시에 이회창 전 총리하고 박찬정 의원을 신한국당에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회창 전 총리는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가서 나름대로 선거 승리하고 그리고 대권 구도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통상 말하는 뭐 정치 경험이 없는 전직 총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취하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번은 마지막이에요. 총선 끝나고 나면 황교안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만약에 패한다면. 진다면 그렇겠죠.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나요? 그런다고 한다면 승부수를 걸어야죠. 모든 역량을 하고 빅매치를 만들고 거기서 나름대로 돌풍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을 쟁취한다고 한다면 자기는 나름대로 대권 갈 수 있는 구도가 있는 것이죠. 아니 뭐 평탄하게 비례대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선거 승리하고 뭐 선거 패배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져간다. 그거는 너무 평이한 그런 수순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운 길을 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된 경우에 만약에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인 생명으로서는 그러니까 대권 주자로서는 낙오가 될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유승민 의원의 입장 그 대통합론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봤다고 봅니다. 본인 발언도 그렇고요. 발언도 뭐 제3지대에 본인이 얘기했던 것하고 같은 맥락 아니겠느냐. 당명도 바꿀 수 있다. 본인의 기득권도 버릴 수 있다. 이것은 뭐 3지대도 비슷하다라고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뭔가 그 유승민 의원이 표방했던 보수 재건의 의미가 결국은 탄핵에 대한 반성을 표방하는 것까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유승민 의원의 발언은 뭔가 서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사인이었다 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까 그 출마 관련해서는요. 험지냐 비례대표냐의 양자가 아니라 중간 정도 경쟁력이 있는 지역도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른바 꼭 강남 3구가 아니더라도요.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일단 오늘 유승민 의원의 반응은 보수 재건이라는 의미를 그 탄핵 문제하고 직결시켜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해서 오늘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하고 관련해서 서로의 접점의 가능성을 좀 만들어뒀다. 이런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이제 당내에서 쇄신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불출마 선언도 나왔습니다. 바로 유민봉 의원인데 초선 비례입니다.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일단 유민봉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작년 6월 페이스북에서 밝힌 불출마 선언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저는 비례 초선 의원입니다. 저보다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력이 큰 선배 여러분이 나서준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유민봉 의원이 뭐 박근혜 정부 당시 수석이었기 때문에 친박 인사인데 그 김태우 의원의 그 쇄신론도 연관이 된다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저분도 책임을 져서 불출마를 했다고 봐야 될지 다른 친박들도 동조를 할지 아니면 저분의 원래 정치적인 소신이었는데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뭐 후자인 경우죠. 본인이 이제 지방선거 패배하고 나서 국민에게 약속을 한 거를 지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정교함을 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홍문정, 유승민과 보수 통합을 논의한다는 말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걸 통합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오히려 홍문종 의원은 빼고 유승민 의원과 함께 새로운 정치 세력도 만들고 개혁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친박은 올래면 오고 말래면 가라라고 할 정도의 결기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로 모든 걸 다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유인봉 의원이 주는 함의는 뭐냐면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친박 책임론을 제기한 겁니다. 보기가 친박 책임이 없는데 왜 유인봉 의원 같은 경우가 출마 선언, 불출마를 하겠습니까? 저런 것들을 과거 뭐 원박이라고 한 사람들이 통렬하게 유인봉 의원이 얘기한 것을 좀 받아들여서 무엇을 위해서 당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유인봉 의원 불출마 선언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불출마 선언을 과거에 했고 지역구 준비도 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뭐 예정된 건데 대신 오늘 이 발언을 두고 홍준표 전 대표가 친박들이 날뛴다는 표현을 했어요. 유인봉 의원도 그리고 김태흠 의원 다 겨냥한 것이겠습니다만 이런 지적에서 친박 책임론을 같이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저는 유인봉 의원의 불출마 자체보다는 오늘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다 넘어갔습니다만은 지금 화면에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지적했던 거고요. 불출마 변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답답함과 절박함을 이렇게 뭔가 담아낼 그릇이 안 되고 있다 당이. 그래서 유연성을 높이고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아갈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탄핵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 개혁층을 계속 꺼냈더라고요. 중도 개혁층을 꺼내고 지금의 지지층을만 겨냥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밖에 나가 있으면서 한국당한테 잠재적인 지지 세력이면서 지지를 못하고 있는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 내용상으로는 뭔가 개혁을 지향하는 좀 합리적인 보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는 용퇴했던 그 자체보다는 좀 내용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유승민 의원과 우리 공화당은 섞일 수 없다.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이룰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반발하는 친박계들이 예를 들어서 공천을 못 받으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분열은 자멸의 길인데 그게 될까요? 분열을 한다 하더라도 주도권은 누가 질 수 있나요? 저는 혁신을 하는 세력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면 심한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TK에서 친박신당을 만들고 우리 공화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보수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싸움은 주도권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게 있으면 얻은 게 어느 쪽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김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도대체 중도 보수층들을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개혁, 도덕적 권위, 그리고 민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잡으려고 한다면 저렇게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과거 친박 세력과 가져가서는 그건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걸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얘기하는 그 보수 대통합은 말로만 끝나지 실질적으로 행동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우리 공화당이 여론조사 지지에서 한 1~2%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혹시 TK 대구 지역에서는 뭐 한두 지역을 혹시 겨냥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행 선거 제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독자적으로 뭔가 세력화를 겨냥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혹시 이런 점은 있습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통합 과정이라든가 공천 과정에서 현재 현역들이 일부 탈락을 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그쪽에 합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늘어나지만은 여기서 탈락해가지고 이삭죽기 방식으로 해서 세력화를 확장이 쉽지 않을 거다 한다면은 나머지 세력이 충분히 통합을 한다면은 아까 그 김영진 교수 얘기처럼 우리 공화당 남은 변수가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선거 때마다 공천 탈락에 불만을 푸는 사람들이 새롭게 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지만 뭐 크게 효과를 거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우리 공화당 지지율을 봤을 때 설령 우리 공화당과 합치지 않더라도 그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교수님 보고 계시는 것 같군요.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국감 현장에서
거세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물의를 일으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또 자신의 입장을 설명도 하기도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정의용 실장과 나경원 의원의 원내대표와의 그 발언 속에서 된 얘기에 불쑥제가 끼어든 건 100번째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면 저는 얼마든지 져야 될 이치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어떤 사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책임을 지면은 질 만큼 지겠다라고 하는데 야당에서의 책임 요구는 현재 그 자리를 그만둬라라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본인이 그만두든 아니면 임명권자가 해임하든 해야 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조금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있나 모르겠지만은 사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말로 하는 정도의 사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과를 했는데 현재 국면에서는 정부 여당에 아주 좀 악재를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동안까지는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 등이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를 해왔는데 그 에너지가 상당히 고갈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관련 문제라든가 선거제도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할 시점이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오늘 당장 예결위도 지금 무기한 연기돼 오늘 2시로 했다, 2시 반으로 했다, 내일로 또 연기가 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표착이어서 저는 오늘 정도 이상으로 더 강한 뭔가 적극적인 좀 사과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아다시피 내용도 내용이었고 본인이 직접적인 감사 대상의 책임자도 아니고 뒤에 배석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튀어나와서 그런 것도 아주 좀 잘못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사과하면서도 야당의 충고를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감사에 와서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제대로 무슨 설득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공격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책임을 상당히 다시 야당이 돌리고 있어서 일부 사과했으면서 다시 좀 매를 버는 그런 양상이어서 뭔가 앞으로의 국면을 바꾸려면은 뭔가 더 적극적인 형태의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강기정 정무수석 혼자뿐만이 아니라 저는 청와대 비서진 일반 전체 대부분 분위기도 야당을 티하는 태도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강기정 정무수석만 문제가 됐지만은 그날 같이 맞부딪혔던 것은 안보실장도 그랬었고 부서실장도 그랬었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청와대와 지금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야당과의 관계에 대한 내부적인 성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일단 그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청와대의 전반적인 야당을 대하는 타도가 약간은 좀 공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더 협치를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나 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먼저 일단 강기정 수석이 오늘 다시 한번 유감 자신은 100번 잘못을 했다 인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죠.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저는 강기정 수석이 더 이상 국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께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국회에 올 이유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협상이나 화해에 의지가 없다, 뜻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여야가 적대적 공정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박찬주 전 사령관 사건이 터져서 여당은 참 어떤 면에서 봤을 땐 숨통이 튀었다면 여기는 강기정 정무수석은 왜 문제가 되냐. 크게 세 가지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거는 야당 의원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버럭 소리 진다는 거는 국민을 꾸짖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두 번째는 자기가 정무수석이면요. 야당과 소통을 최고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깥에서 듣고 있다가 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지만 만시지탄 리더십으로 가서는 안 된다. 빨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결단을 내려서 수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앞으로도 네. 여당으로도 좋고 네. 청와대도 좋고 네. 뭐 정무수석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이 벼랑간 새로운 것이 네. 뭐 엄청나게 여당 집권 여당이 네.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네. 여당으로서는 좋은 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쨌든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청와대에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당에서는 더 이상 발목 잡기 그만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쪽에서 어떤 식으로 화해의 물꼬를 틀지 해결의 접점을 찾을지 앞으로 조금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정시가 명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 10월 21일까지 장관이 저렇게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얘기하시면 시장에 얼마나 혼란이 있겠습니까? 수능 정시 확대가 의미하는 바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전으로 퇴행하는 동시에 교육 붕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반교육적이며 공교육 폐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왜곡된 정보가 어른을 장악하여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어떤 평균 등급을 제공하거나 한 그런 사례를 파헤쳐가지고 저희들이 또 등급제를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북쪽에서 점차 찬바람이 밀려오기 때문인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이 낮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절기 입동인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일부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 대전은 8도, 대구는 10도로 출발하겠고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4도, 대구는 19도, 광주는 18도로 예상됩니다. 절기 입동인 모레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일요일 중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